서울 뒷골목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내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고 의리보다는 위세를 좇았다. 양쪽 어깨에 무시무시한 문신을 가지고 살기 어린 그의 눈빛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남들이 조직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그는 형님 소리 듣는 위치에 있었다. 돈은 매일같이 들어왔고 새벽마다 술과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부하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는 늘 조용히 술잔만 비웠다. 어느 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골목 끝에 주저앉아 담배를 물었다. 중간 보스급이었던 이들이 권력 다툼 끝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걸 지켜본 그는 그제야 자신을 돌아봤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새벽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걷고 또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발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이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때리고 주머니 속 담배 케이스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 순간 허기가 밀려왔다. 그는 근처에 보이는 조그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주변과 캄캄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내부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에 가져다 놓았다. 여자는 그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데워드릴까요? 그는 대답 대신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뜨거운 국물까지 함께 챙겨주었다. 새벽엔 좀 춥죠? 국물이라도 있어야 덜 외롭지 않겠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그는 순간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도시락 맛은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건넨 국물의 온기만이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그 편의점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름도 나이도 배경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와 몇 마디 나누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기다려졌다. 그녀는 그가 거칠게 생겼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섭게 생기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시네요. 저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삶을 계속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조직 안에서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반복됐다. 수년간 쌓인 앙금이 터져나왔고 경찰이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 날은 부하가 형님, 이대로 가다간 우리 조직도 끝입니다 라며 술에 취해 울부짖었고 다른 날은 어제까지 함께 밥 먹던 놈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아무리 돈을 벌고 윗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새벽 편의점을 찾았다. 하루를 살아내고 겨우 걸어간 그곳엔 여전히 그 여자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일이 좀 있어서요. 짧은 대화. 하지만 그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의 이름도 하는 일도 배경도. 그저 따뜻한 국 하나, 도시락 하나에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거울을 보았다. 거칠어진 얼굴, 붉어진 눈, 다친 손. 그는 더는 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를 청산한 남자가 다시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던 감동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심은 의외로 빨랐다. 그는 조직에서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난 빠지겠습니다. 더는 안 하겠습니다. 형님은 웃었다. 너 쉽게 말하지 마라. 조직에서 나간다는 건 그냥 은퇴가 아니야. 죽을 각오로 말하는 겁니다. 대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끝내겠습니다. 그는 조직 보스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다. 보스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널 정말 아꼈는데 이렇게 날 떠나는구나. 담은 입술에 힘을 주던 보스는 손을 들어 부하들을 불렀다. 무릎을 꿇은 그를 한때 생사를 같이 하던 부하들이 끌고 갔고 그렇게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겨우 걸어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등을 돌린 그를 보며 누군가가 배신자 새끼라며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는 그 모든 걸 감수했다. 살아서 나간다는 게 어디냐는 말이 뼈에 사무쳤다. 마지막 정리를 마친 그는 그날 새벽 편의점으로 향했다. 오셨어요? 이제 매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본 그는 입술을 떼기 전에도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내 사람이구나. 몇 달 뒤 그는 반지 하나를 들고 찾아갔다. 편의점 뒷문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랑 같이 살래요? 그녀는 잠시 놀란 얼굴로 그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결혼식은 없었다. 드레스도 예식장도 없이 편의점 근처 작은 예배당에서 둘만의 서약을 나눴다. 하객도 없었지만 그날 그는 누구보다 떨었다. 몇 년 뒤 아이가 태어났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제일 먼저 간호사에게 달려갔다. 건강합니까? 딸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처음 품에 안은 딸은 작고 말랑했고 주먹은 손가락보다도 작았다. 그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을 때 그는 중얼거렸다. 이 작은 손이 날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소리내 울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내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줬다. 그 후 그는 새벽마다 출근했다.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해 목수 보조, 시멘트 혼합, 철근 조립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무릎엔 물집이 생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형님 대신 사장님이라 불렀다. 작은 공사를 맡기 시작했고 일당을 주는 입장이 되었다. 그가 만든 회사 간판엔 별다른 문구도 없었다. 다만 그 아래 슬로건 하나만 붙어 있었다. 정직하게 끝까지. 아내는 밤마다 도시락을 쌌다. 아이는 아빠의 작업복 냄새를 맡고 배시시 웃었다. 그는 그 웃음 하나에 모든 피로가 풀렸다.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했다. 아이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위해. 그러던 중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단명은 위암이었다. 그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병실 한 구석에서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 마요.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녀는 투병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그는 오열했다. 딸을 품에 안고 무너졌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관 위에 꽃을 올릴 때 딸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나보고 아빠 잘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유치원 첫날 손을 꼭 붙잡고 등원한 건 그였다. 발표회 날 도시락을 싸들고 간 것도 그였다. 밤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들고 서 있던 사람도 그였다.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빠, 나 반에서 반장 됐어.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이렇게 그는 살아왔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절실하게.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유학을 준비했다. 미국 가면 아빠는 혼자 계셔야 하잖아. 그녀는 짐을 싸면서도 여러 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혼자 사는 건 익숙해. 그치만 내가 가면 진짜 아무도 없는걸. 그는 말없이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출국을 이틀 앞둔 밤 둘은 집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딸은 소주 한 잔을 따라 그의 잔에 부었다. 아빠, 이제 나 성인이야. 오늘은 나랑 한 잔 해줘야지. 그는 잔을 들었다. 우리 딸 아빠한테 술 배우고 가야지. 응, 아빠 나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는 그 말에 잠시 웃더니 묵직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쩐지 쓸쓸했다. 식당을 나서던 길, 딸이 걸음을 멈췄다. 아빠. 응. 아빠도 누군가 사랑하셔야죠.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나 없으면 너무 조용할 거잖아. 그녀는 억지로 밝게 웃었으며 말을 이었다. 아빠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 있어. 그거 잊지 마.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집에 돌아와 그녀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술 한 잔을 기울였다. 사진첩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읊조렸다. 내 삶은 이미 사랑으로 충분했다. 넌 부디 나처럼 되지 마라. 너는 끝까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는 그렇게 딸을 떠나 보낼 준비를 마쳤다. 무너진 듯 그러나 다시 서 있는 얼굴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늦은 밤이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씻고 나와 소파에 몸을 던졌을 때였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유정이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람?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다.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입에 문담배를 물고 천천히 되물었다. 어떤 놈인데? 딸은 웃었다. 그 웃음 너머로 새벽의 공기 같은 떨림이 느껴졌다. 좋은 사람이야. 유학 중에 알게 됐고 지금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딸은 예전부터 똑똑하고 당찼다. 사람 보는 눈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어떤 세상을 봐왔는지 아는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았다. 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중에 아빠한테 꼭 소개하고 싶어. 그래, 꼭 그래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전화를 끊은 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딸이 연락을 해왔다. 다음 달 첫 번째 일요일 저녁 괜찮아? 그 사람이랑 한국에 잠깐 들어가거든. 식사 자리 만들고 싶어. 그는 일정을 조정하고 정장을 꺼내 걸어두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닦았다. 딸을 시집 보낼 준비는 안 됐지만 한 사람을 아버지로서 처음 마주할 각오가 필요했다. 약속한 저녁 그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다.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외관이었다. 딸이 고른 자리였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서자 먼저 도착해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렷한 이목구비,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히 빗은 머리에 남자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유정이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일단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딸은 그의 옆자리에 살짝 기대 앉았다. 아빠, 이 사람이야. 김태연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이미 취업 제안까지 받은 상태였다. 부모는 교수와 교직원, 형은 대기업 근무 중이라고 했다. 말투는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묘하게 불편했다. 너무 완벽하다. 그게 더 의심스럽지.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김태연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붙였다. 물을 따를 때도 잔을 양손으로 들었고 딸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줄 때는 조심스러웠다. 예의 바른 젊은이. 지켜보는 입장에선 흠잡을 데 없는 태도였다. 하지만 그는 사위가 잠시 물을 마시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끝을 봤다. 손가락 마디가 남다르게 단단해 보였다. 그건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놈의 손이 아니었다. 권투를 했나 태권도. 딸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 사람 말이야. 말은 안 해도 배려심 장난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을 간 사이 방 안에는 둘만 남았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유정이.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애요. 김태연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로 다 표현 못해도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 다 아는 애지. 근데 자네한테선 아직 그 감정이 안 보여. 그 말에 김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돌아온 딸이 밝은 얼굴로 물었다. 아빠 어땠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가 좋다는데 더 말해 뭐해.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양가 가족끼리의 상견례는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화상으로 이루어졌고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열렸다. 그날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미리 다 봐뒀다. 식장이 울려 퍼질 때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어깨를 펴고 딸의 손을 꼭 쥐고 걸었다.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았다. 내 딸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은 사위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이 사무치게 그리워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집 근처에서 집을 구했고 종종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아빠, 이거 순두부찌개야. 김서방이 끓였어. 그는 뚝배기를 열어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간은 내가 한 것보단 낫네. 딸은 깔깔 웃었다. 딸의 한국 생활은 평화로웠다. 부부는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마트를 함께 다니고 주말마다 가끔 부모님 집에도 들렀다. 그는 안도하고 있었다. 딸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결정을 도와준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딸 집은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때로는 퇴근길에 불쑥 찾아와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회사에서 보고서를 다 망쳤다나 뭐라나. 아빠는 사위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는 딸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며 중얼거렸다. 일한 값만큼 얻는 거다. 그 소리도 고맙게 들어라.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맛있게 먹었다. 사위도 가끔 함께 왔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그는 두 손을 모아 90도로 인사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는 짧게 대꾸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 자리에선 말이 적었지만 김태연은 어색하지 않게 행동했다. 딸에게 밥을 덜어주고 그에게는 반찬 접시를 돌렸다. 예의, 태도, 말투 모두 부족한 게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말은 고운데 속이 안 보인다고 해야 할까? 웃고 있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딸이 없는 자리에서 김태연의 눈빛은 너무 정확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마치 계산기처럼 움직이는 표정이었다. 한 번은 김태연이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그를 마주봤다.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싸늘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사위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TV 잘 안 보시죠? 저 보고 싶은 채널 보겠습니다. 김태연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리모컨을 눌렀다. 딸은 여전히 밝았다. SNS에 둘이 찍은 여행 사진도 자주 올렸고 부부 커플 운동복을 맞춰 입고 마트를 다니기도 했다. 사위가 해준 요리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고 아빠 이 사람 진짜 요리 하나는 잘해라며 자랑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냥 내가 과민한 거겠지. 그러면서도 밤에 혼자 담배를 피우다 보면 가끔 사위의 눈빛이 생각났다. 딸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 집도 아늑하게 꾸몄고 냉장고 안엔 그가 보낸 반찬들이 가득했다. 가끔은 딸이 식사 초대도 했다. 아빠, 우리 집 와서 저녁 드실래요? 김서방이 삼겹살 사놨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했다. 딸이 문을 열고 맞아주던 날 딸집은 밝았다. 화이트톤의 거실, 식탁 위에 준비된 그릇들, 창밖으로 보이던 저녁 노을. 사위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김태연은 앞치마 끈을 풀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직접 대접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다. 딸은 들뜬 얼굴로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아빠, 우리 집 괜찮지? 전에 말했던 조명도 바꿨어. 그래, 밝고 따뜻하네. 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어느 순간 그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딸을 챙겨 찾지는 않았다. 아예 연락을 끊은 것도 아니었지만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쪽에 가까웠다. 그리고 한동안 딸은 잘 찾아왔다. 어느 날 딸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아빠, 이거 김서방이 어제 싸준 거야. 아빠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가세요. 김서방 은근히 자주 요리하네. 요즘엔 남자들이 요리도 해야 돼.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의 여름은 이상할 정도로 더웠다. 뉴스에서는 45년 만에 폭염이라고 떠들었고 동네 노인정에는 냉방기가 설치됐다. 건설 현장에선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인부가 하루에 몇 명씩 나왔다. 그는 땀에 절은 셔츠를 벗어 던지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날씨냐, 불지옥 같구만. 그런데 그 무더운 날
딸이 긴팔 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집에 들어섰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빠 하고 웃었지만 그는 딸의 차림에 눈이 먼저 갔다. 이 더위에 무슨 장난이냐? 땀이 안 나?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너무 추워. 사무실에서만 있으니까 이상하게 으슬으슬해.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이 살짝 경직돼 있었다. 그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요즘은 또 체질 타는 애들도 많다더라. 하지만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딸은 팔을 가슴 앞으로 꼭 모으고 앉았고 자꾸만 땀을 훔치면서도 소매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그보다 이상한 건 딸이 자신을 보지 않고 말했다는 점이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긴팔 와이셔츠에 면바지, 색깔만 달랐지 겉모습은 그대로였다. 밖은 36도를 넘기는 폭염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다. 아빠, 물 좀 마셔도 돼? 당연히 되는 걸 물어. 냉장고에 있잖아. 딸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슬리퍼를 벗으며 몰래 딸의 등을 바라봤다. 움직임이 뻣뻣했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며 걷고 있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은 아니었다. 딸이 냉장고 문을 열며 팔을 위로 들었을 때 셔츠 소매가 자연스럽게 팔꿈치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그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 흰 팔뚝 그리고 그 위에 번진 보랏빛 얼룩이 보였다. 둥글게 그러나 명확하게 퍼진 멍자국, 딱 봐도 맞아서 생긴 흔적이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병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 시원하다. 역시 아빠네 집 냉장고 물이 제일 맛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손끝이 떨렸다. 그 장면이 너무도 생생해서 당장이라도 이게 뭐냐고 물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은 웃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 금이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는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물맛이 다 똑같지. 딸은 오늘따라 저녁도 함께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오래도록 들었다. 텅 빈 집에 다시 정적이 흐를 때 그는 조용히 창가로 갔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지만 그것이 땀인지 분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저 자식 설마 손 올린 거냐?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리고 그대로 새벽까지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씹고 앉아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밤 공기가 더웠지만 그보다 가슴속이 더 뜨거웠다. 한때는 조직을 이끌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이 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팔에 생긴 멍 하나에 두 손이 꽉 묶인 듯한 기분이었다. 딸은 괜찮다고 웃었고 이유를 물어야 할 그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설령 물어본다 해도 딸이 더는 말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사위의 번호, 딸의 번호,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못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맞는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끈적한 감정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분노였다. 자신이 아닌 자신의 피부치에게 손이 올라갔다는 현실. 그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었다. 그 자식 대체 뭘 믿고 감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더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골목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담배를 다시 꺼내 입에 물고 이번엔 불을 붙였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씨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 불빛에 오래전 싸움판에서 피로 번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는 맞으면 때렸고 배신당하면 뿌리를 뽑았다. 그 시절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그대로 창가에 기대서 천천히 연기를 뿜었다. 밤은 깊었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저 자식, 내 딸과 살 자격이 없는 놈이었어. 정국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낮의 열기보다 더 숨막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의심이었다. 딸의 팔뚝 위에 선명하게 박힌 푸른 멍, 그리고 얼버무리듯 내뱉던 그 말투. 에어컨이 너무 새설하던 그 말은 도무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집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몇 년 만에 다시 문 담배였다. 불씨가 잔잔히 피어오르는 가운데 정국의 눈빛은 과거로 걸어갔다. 손에 피를 묻히던 그 시절, 감히 누구도 그의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정국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넘기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과거 조직에서 가장 믿고 아꼈던 부하, 성재였다. 정국이 손을 씻고 나올 무렵 성재는 이미 몸집을 불리며 조직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중이었다. 이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다. 그저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다. 지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조직의 실세가 됐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정국은 짧게 숨을 고르곤 전화를 걸었다. 성재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반가운 듯 낮게 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목소리 듣는 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국은 대꾸 없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 하나 조용히 알아봐야겠다. 가족 문제다. 성재는 더 묻지 않았다. 과거 함께했던 날들, 피냄새와 담배 연기 속에서 쌓인 무언의 신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보고는 제 번호로 드리겠습니다. 정국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들이켰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놈이 내 딸에게 손을 댄 게 사실이라면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정국은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다. 아무 일 없었던 척 현장 감독들과 도면을 보고 점심엔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늘 손 닿는 곳에 있었다. 성재에게서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모든 일상이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뒤 정국은 사무실로 돌아온 점심 무렵 짧은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형님, 오늘 밤 직접 전달드릴 게 있습니다. 장소는 예전 그곳으로. 예전 그곳. 정국은 그 말만으로도 모든 게 통했다.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장, 한때 작전 짜던 본부로 쓰던 공간. 정국은 오후 내내 마음을 붙이지 못한 채 손에 들린 설계 도면을 수십 번 넘겼다.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인 저녁 7시, 정국은 천천히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밤 공기가 눅눅했다.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정국의 시야에 검은색 SUV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성재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여전히 정장을 입어도 깡패처럼 보이는 몸짓과 눈빛이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형님. 사진, 녹취록, 위치 추적, 원하신 대로 정리했습니다. 정국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SUV 보닛 위에 올려 펼쳤다.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딸의 얼굴이었다. 눈 아래 멍자국, 손목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자국, 그리고 사위라는 놈의 뒷모습. 성재는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상습적입니다. 폭언, 고함, 전화기 던진 기록도 있습니다. 4층 복도 CCTV도 확보했습니다. 진단서까지는 아직인데 원하시면 병원 라인으로 따로 붙이겠습니다. 정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꾹꾹 눌렀다. 딸이 주방 쪽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 사위는 멀리서 팔을 치켜든 채 서 있었다. 그 정황 하나만으로도 정국의 속은 뒤집혔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다시 피기 시작한 담배는 이제 습관처럼 손가락 사이를 떠나지 않았다. 이 새끼가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 성재는 말없이 기다렸다. 정국은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성재야. 예, 형님. 이 일 지금은 나선다 말 안 하마. 일단은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말끝이 길게 멈췄다. 정국은 성재를 향해 서늘한 눈빛으로 시선을 보냈다. 이딴 새끼가 내 딸 인생을 짓밟고 있다면 그땐 예전처럼 해줄 수 있겠냐. 성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형님. 정국은 담배불을 끄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정갈하게 코트를 여미고 있었다.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집에 돌아온 정국은 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날은 조용히 앉아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술잔을 기울였다. 술에 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날의 분노를 잠시 눌러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정국은 일부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딸집을 방문했다. 비 오기 직전에 흐린 오후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사위가 문을 열며 싱긋 웃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정국은 말없이 들어섰다. 실내는 정돈되어 있었고 아파트 내부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맴돌았다. 딸은 주방에 있다가 놀라듯 돌아보았다. 놀란 기색은 곧 억지 미소로 바뀌었다. 정국은 그 억지 미소 하나로 모든 걸 알아챘다. 과일 좀 갖고 왔다. 그냥 얼굴 보러 들렀다. 고맙습니다, 아빠. 잠시만요. 차 준비할게요. 딸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장인어른,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건설 쪽도 난리던데요. 시건방지고 건조한 말투로 무심한 듯 던지는 뉴스 이야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지만 정국은 그 눈빛 속에 교만함이 스며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말없이 사위를 바라봤다. 사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웃으며 컵을 들었다. 정국은 입을 열었다. 요즘 한국 생활은 어떤가? 여전히 둘 사이는 문제없지? 그럼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좀 부부 사이의 의견 차이는 있긴 한데, 그건 다들 그렇잖아요. 정국은 대답 대신 눈썹을 치켜세웠다. 사위는 눈치를 살피듯 그러나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장인어른께 괜한 걱정 안 드리게 할게요. 저도 남자니까요. 딱 지킬 선은 지켜야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지킬 선? 정국은 눈을 감았다. 그 선을 지키지 않았던 건 너였다고 속으로 되뇌며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딸은 조용히 차를 내오며 말없이 앉았다. 정국은 그 시간 내내 딸을 바라봤다. 눈밑 다크서클, 푸석해진 머릿결, 말라버린 손끝. 웃고는 있지만 웃고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국은 집에 돌아와 늦은 밤까지 한 장의 사진만 반복해 들여다봤다. 사위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찍힌 그 영상의 한 장면이었다. 과거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처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였다. 딸의 남편을 상대해야 했고 그 사위라는 이름 앞에서 선뜻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성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조금 더 알아봐라. 사람 하나 더 붙여도 된다. 회사, 친구, 대학 동기까지 전부 뒤져서라도 알아내. 이대로는 못 넘긴다. 그날 정국은 오래전 입던 가죽 재킷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아직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속엔 싸움과 생존,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잊은 줄 알았지만 사위의 그 말투 하나가 모든 걸 다시 깨웠다. 며칠이 흐른 뒤 성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영상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형님, 이건 직접 보셔야 할 겁니다. 선 넘은 놈입니다. 정국은 사무실 안 회의 끝나고 남은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거실 모습이 나타났다. 멀리서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였다. 누군가 손을 뻗어 딸의 팔을 낚아채고 이어지는 쿵소리,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과 욕설, 그리고 딸의 낮은 목소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만 좀 해줘. 그 한마디가 정국의 심장을 뚫었다. 귀에서 피가 터질 듯 했다. 주먹은 스스로 쥔 줄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다. 사무실 안을 몇 바퀴 돌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다신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 조직에서 은퇴하며 스스로 써붙였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그 문장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정국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재야. 네, 형님. 영상 저장해둬라. 내가 이걸로 뭘 할진 아직 결정 안 했다. 하지만 또 한 번 저딴 짓 하면 그땐 다 부질없을 거다. 예, 움직일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정국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아래 젊은 연인이 걸어가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대화하던 두 사람을 보며 그는 머릿속에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우리 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날이 있었지. 그 웃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정국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빛 하나에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내 딸을 건드린다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정말 더는 선을 넘지 마라. 그러나 그 다짐 뒤로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듯 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새벽까지 딸과 나눴던 예전 메시지를 다시 훑었다. 그 속엔 늘 밝은 말투의 딸이 있었다. 아빠, 오늘도 고생 많았죠? 저 한국 돌아가면 매주 만나러 갈게요. 그런 문자들 속엔 두려움도 울음도 없었다. 정국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마를 감싸쥐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들끓고 있었다. 피 같기도 불 같기도 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위가 또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그 얼굴을 자기가 직접 마주할 날을 말이다. 그날은 예정된 날이 아니었다. 정국은 그저 갑갑했다. 이상하리만치 속이 꺼림칙했고 어젯밤 성재에게서 받은 보고서 이후 내내 가슴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딸의 집까지 가는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복도를 돌아섰을 때 그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울음 섞이고 절박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그리고 바람 소리도 멈춘 적막한 그때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정국의 손이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그 끝에 보였다. 사위가 딸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딸은 소파와 테이블 사이 바닥에 무너져 있었다. 양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며 울고 있었다. 딸의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광경 앞에서 정국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과거에 그가 잠자던 짐승처럼 몸을 일으켰다. 사위는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딸을 노려보던 그의 눈이 정국과 마주쳤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붉어진 눈, 떨리는 입술로 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딸의 울음은 멎었다. 정국의 두 눈은 사위의 얼굴을 꿰뚫었다.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소리쳤다. 지금 네가 뭘 했는지 알아? 정국의 숨이 거칠어졌다. 속에서 끓는 피가 얼굴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또 쥐었다. 사위는 당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장인어른, 이게 좀 오해가 있어서요. 저희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여전히 울고 있었다. 정국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다. 심장이 조여왔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위의 말은 더 이어졌다. 요즘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괜히 놀라셨겠어요. 그 순간 정국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이게 네가 말하는 예민함이냐? 사위의 얼굴에서 억지 미소가 사라졌다. 정국은 한 걸음 다가섰다. 천천히 무겁게. 바닥이 울릴 듯한 걸음이었다. 내 딸한테 손 올리는 놈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 못한다. 넌 지금 선을 넘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정국은 마지막으로 사위의 얼굴을 찢어질 듯 노려본 뒤 돌아서며 말했다. 끝났다. 정국은 집을 나서며 문을 세게 닫았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짓이기는 소리가 뇌를 울렸다. 계단을 내려오며 손이 계속 떨렸다.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라이터를 2번, 3번 켰다가 껐다. 입가에 문담배는 끝내 타오르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맴돌았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곤 번호를 하나 꾹 눌렀다. 수신음도 짧았다. 네, 형님.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다, 정국이. 무슨 일이십니까? 정국은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다. 예전에 말했지. 내가 다시 전화하는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전화기 너머 그의 옛 부하였던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서울 동부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지만 정국 앞에선 여전히 형님이었다. 준비 좀 해줘야겠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담배는 여전히 타지 않은 채 입가에 매달려 있었다. 정국은 다시 시동을 걸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그날 밤 정국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더운 바람은 더더욱 속을 뒤집어 놓았다. 딸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계속 심장을 긁었다. 정국은 천장을 올려다보다 벌떡 일어났다. 잠옷 바지를 입은 채 냉장고 문을 열고 캔맥주를 꺼냈다. 처먹을 자격도 없는 새끼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켜며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모든 준비 마쳤습니다. 그래, 알겠다. 정국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냥 창밖을 봤다. 태양은 높이 떠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그런데도 그는 눈을 찌푸렸다. 그 자식 아직 모르고 있어. 내가 누구였는지를. 정국은 손가락 마디를 꾹꾹 눌렀다. 손등이 핏줄이 솟구쳤다. 숨은 여전히 깊고 무거웠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사위라서 내가 못 본 척할 줄 알았나? 그날 밤 경기도 외곽의 오래 전 창고로 쓰이던 건물에 녹슨 철문이 끼익하고 열릴 때마다 한 사람씩 들어섰다. 전직 조직원, 지금은 고깃집 사장, 철물점 주인, 택시기사, 동네 부동산 사장. 모두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문을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한결같았다. 그들의 허리는 정국을 향해 숙여졌고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다. 형님 기다렸습니다. 정국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의자 하나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사내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담배만 줄줄이 피워댔다. 말없이 앉아있는 정국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남편이란 놈 손에 내 딸이 맞았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말이다. 정국의 말끝에 싸늘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재떨이에 눌려 꺼져가는 담배 불빛만이 깜빡였다. 죽여버립시다. 누군가가 조용히 내뱉었다. 그냥 퉁치고 넘길 일 아닙니다, 형님. 정국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럴 순 없다. 내 딸이 의심을 사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안 돼. 그러자 정국 맞은편에 앉은 사내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죽이는 게 안 되면 팔이나 다리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먼저 놈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다 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옳은 순서였다. 지금 정국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었다. 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했다. 정국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결혼식 날 딸과 사위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딸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사위는 반듯한 얼굴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국은 그 사진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이놈 이름은 김태연이다.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악해줘. 사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한 명이 말했다. 이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정국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디서 봤냐? 사내는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다. 얼마 전 클럽에서 여자 때리다 쫓겨난 놈이 있는데 얼굴이 이놈이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여자 문제였구만. 정국은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다시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멍든 팔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고개 숙인 채 괜찮다고 했던 그 표정. 정국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주일 준다. 그 안에 다 보고해. 그날 이후 정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조직 시절 자신이 직접 몸을 던져 지켰던 건 동료였고 사업에선 돈이었지만 지금은 딸 하나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 그 아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보고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형님, 일단 표면상으로는 깨끗한 놈입니다. 회사는 낙하산으로 들어갔지만 꽤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통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에 정국은 잠자코 들었다. 그런데 요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놈 유학 시절 유독 여자를 자주 바꿨더군요. 장기 연애도 아니고 대부분 34개월이면 끝났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여자 하나가 작년에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정국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실종이라고? 네, 유학 중 만난 여자였는데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요. 이름이 앨리슨 초이라고. 정국의 눈이 매서워졌다. 한국계냐? 네, 한국계 혼혈입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 김태현이랑 사귈 땐 사진도 꽤 많이 찍었더군요. 다 SNS에서 지워졌지만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정국은 입술을 다물었다. 딸에게 손 올릴 인간이면 다른 여자들한테는 더 했겠지. 형님,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닙니다. 정국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탁! 책상 위에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찰나를 갈랐다. 그 순간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날 저녁 고깃집을 운영하던 옛 부하 만식이 직접 찾아왔다. 형님, 자세한 얘기 드리러 왔습니다. 정국은 대꾸할 힘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말해라 하고 눈빛만 보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름 김태현. 학창 시절에도 폭력 문제 있었고 유학 시절에도 비슷한 일로 몇 번 경고 먹었습니다. 근데 부모 쪽에서 다 조용히 덮고 넘어갔더군요. 돈 좀 있었나 봅니다. 딸아이한테는? 정국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최근 증거밖에 없지만 상습적입니다.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주먹까지 쓴 적 많답니다. 정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야경이 전부 회색으로 보였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놓았던 과거, 손에 피 묻히던 시절을 버리고 살아왔건만 사랑한 여자가 남긴 딸 하나 못 지키는 이 현실이 치욕스러웠다. 그날 밤 정국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소주를 한 병 비우고 쓰디쓴 위스키를 마저 들이켰다. 그의 눈동자엔 이미 다시 피비린내 나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국은 정장을 차려 입었다. 평소 입지 않던 넥타이까지 매고 묵직한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 그 손에는 아직 조직 시절의 힘이 남아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만씨가 준비해라. 장소는 옛날 창고다. 장소는 정국이 예전에 쓰던 외곽 창고였다. 이미 쓰지 않게 된 지 오래였지만 누군가가 간간히 들러 청소하고 정리해둔 흔적이 있었다. 철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기둥 옆에 있는 철제 의자, 주먹으로 피로 소리로 사람을 다루던 공간. 정국은 입술을 다물고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만식이, 도진이, 옛 부하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각기 다른 옷차림,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지금이지만 그들 모두는 여전히 정국이 형님 앞에 서면 고개를 숙였다. 형님 말만 하십시오. 그 자식 그냥 바로 데려오겠습니다. 도진이가 말하자 정국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정식으로 하자. 누가 봐도 실수라 할 수 없게. 그 말에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알고 있었다. 형님의 방식은 거칠면서도 단단했고 무엇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정국은 창고 안쪽에 놓인 낡은 탁자 앞에 앉았다. 그 위엔 준비된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안에 김태연의 모든 자료 다 들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유학 중, 그리고 최근까지의 모든 동선, 심지어 지금도 연락하는 여자 번호까지. 정국의 손이 봉투를 잡았다. 서늘한 감촉, 차디찬 현실. 딸한테는 말 안 한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국은 다시 일어나 창고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철골 구조물을 올려다보았다. 여기 기억나냐?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 여기서 우리가 몇 놈이나 패고 몇 놈이나 담궜는지 기억나지 말입니다. 정국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다시는 손을 올릴 수 없게 만들어주지.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만식이 입을 열었다. 형님, 당장 끌고 와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정국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정리 좀 하고 나서 하자. 나도 각오를 해야겠지. 그럼 언제로 하실 겁니까? 정국은 한마디만 남겼다. 곧. 그리고 천천히 창고를 나섰다. 뒷짐을 진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젊은 조직원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내뿜었다. 그의 어깨 위엔 분노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정국은 일상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을 돌고 사무실에 들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그날을 준비하는 일로 가득했다. 한밤중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 꺼진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불빛 하나 없는 창밖,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예전에 그 짓을 할 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였지. 근데 지금은 내 새끼 하나 지키려고 이러는 거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오래전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가 있었다. 무게감 있는 황동 너클. 닿는 순간 뼈를 부러뜨리던 그 물건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다. 손에 쥐자마자 과거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살짝 움켜쥐는 순간 정국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녹슬진 않았네. 휴대폰을 꺼내 만식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준비해라. 조용히 정확하게. 장소는 옛 공장지대 그 자리. 밤 10시 정각이다. 문자 하나에 수십 년간의 신뢰가 실렸다. 그날 밤 정국은 늦게까지 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딱 한 번 침대에 앉아 폰을 쥔 채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 늦었지.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업복이 아닌 오래된 가죽 자켓을 꺼내 입었다. 그 옷은 정국이 마지막으로 조직을 떠나던 날 입었던 옷이었다. 조용히 출입문을 열고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건설사 사장이 아니라 딸 하나 지키기 위해 돌아온 옛날 그 사람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단했다. 그날 이후 정국은 다시는 형님이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그 이름으로 불려도 괜찮았다. 깊은 밤 서울 외곽 외진 창고 앞에 검은 밴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안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몸을 비틀며 끌려 나왔다. 그는 바로 정국의 사위였다.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은 뒤로 결박되어 있었다. 야, 어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미쳤어? 사위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았다. 짧은 정적. 곧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리며 사위는 그대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형광등 몇 개가 간신히 깜빡이고 벽에는 오래된 철제 선반들이 녹슨 채 늘어서 있었다.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있었다. 사위는 그대로 그 의자에 앉혀졌고
결박된 채 등받이에 묶였다. 머리를 덮고 있던 천이 벗겨졌다. 눈앞에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하지만 묘하게 위압감 있는 중년의 남자들이 둥그렇게 서 있었다. 누구냐고. 지금 이 짓이 불법인 거 몰라. 당장 풀어. 사위는 악을 썼다. 그러나 대답 대신 날아온 건 왼쪽 뺨에 얹힌 한 손바닥이었다. 퍽 단단히 각이 잡힌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너희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내가 다 잡아넣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말하던 그의 입이 살짝 굳었다. 방 안의 공기, 그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주변의 남자들 몇몇이 팔짱을 낀 채 사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또 다른 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시선을 떼지 않았다. 누가 시킨 거야? 지혜야? 윤진이? 아니면 수연이? 갑자기 사위는 여자 이름들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다. 그년들이야? 진짜 그년들이야? 내가 몇 번이나 끝났다고 했잖아. 숨을 몰아쉬던 그는 다시 소리쳤다. 아, 대답 좀 해봐. 도대체 누가 시킨 거냐고. 말없이 서 있던 남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와 그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사위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야, 왜 이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 진짜 잘 지냈다고. 지혜랑도 지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대, 이번엔 오른쪽 뺨. 사위는 고개를 획 돌렸다가 눈이 풀린 채로 바닥만 바라봤다. 그때였다. 그 안에 있던 남자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계속 말해봐. 어디까지 이름이 나오나 보자.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는 거야? 하지만 그 말에 답은 없었다. 대신 창고의 문이 천천히 다시 열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주변 남자들 중 하나가 의자 옆에 앉았다. 철제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김태현은 몸을 움찔했다. 이거 장난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뭘 그렇게 말이 없어. 왜 다들 가면 뒤집어 쓴 것처럼? 그의 말은 갈수록 작아졌다. 공기 중에 흐르는 알고 있다는 기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쥐고 흔들었다.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중얼거렸다. 설마 박은영 남편이 시켰어? 내가 얼굴에 손 떼긴 했어.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니잖아. 진심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 욱해서 아씨.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오히려 그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보려 한 말들이 오히려 그의 죄를 또렷하게 드러내는 족쇄가 되었다. 진짜 한 번만 봐줘. 누구든 간에 제발. 한 남자가 천천히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피부가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손, 느릿하게 조이는 압박. 그러나 말은 없었다. 고작 손 하나로 사위의 호흡을 틀어막기에 충분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숨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이름을 나열했다. 지혜, 수연, 혜진이 나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는 자신의 죄 목록을 읊는 죄인처럼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다 문득 아 혹시 윤주. 아니야 걘 그럴 리 없어. 걘 입도 무겁고.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전국조차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여자들의 이름은 현실로 망각된 채 지워졌지만 그의 뇌리에선 여전히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나 결혼도 한 사람이야.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자신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닥쳐온 심판 앞에서야 그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주변 남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천둥처럼 무거웠다. 김태현은 흐느끼듯 울먹였다. 다신 안 그럴게. 진짜 사람이 될게.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봐줘.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공기 중에 흐르던 냉기가 그의 뼛속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김태현의 흐느낌은 점점 격해졌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었다. 의자에 묶인 두 손이 헛되이 꿈틀댔다. 마치 그가 도망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처럼 한심하게 말이다. 과거 수십 번 넘게 피범벅 속에서 사람을 굴복시켜본 그들이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어쩐지 더 한심하게 느껴졌다. 김태현의 등 뒤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놈은 맞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지가 해온 짓이 자기도 알 만큼 썩어 빠졌다는 거야. 그 한마디가 모두의 입꼬리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들은 건달이었고 피와 욕설의 세계에서 살아온 자들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정국의 사위란 자는 사람 하나를 물건처럼 취급하며 웃으면서 부서운 자였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내가 뭐 잘못했냐고 따졌던 자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 한 남자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유도 모르고 여길 끌려왔다고 했지. 우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당신들 누구야? 우릴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넌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심판받고 있다는 거다. 그 말에 김태현은 또 한 번 고개를 떨궜다. 두 어깨가 흐느적거리며 떨렸다. 그분 따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멀쩡할 거라 생각한 거냐? 전국의 부하 중 하나가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다른 이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형님 뜻 기억해라. 손 더럽히지 말자고 하셨잖아. 그 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김태현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입안에서 중얼거리듯 뱉는 말들 속에 과거 여자들의 이름만 가득했다. 전국의 부하들은 더는 말이 필요 없다고 느꼈다. 이 자식은 말 안 해도 스스로 벌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다. 형님께 보고하고 올게. 이제 됐다고. 의자에 묶인 채로 남겨진 김태현은 어둠 속에서 혼자 흐느끼며 무너지고 있었다. 미안해, 유정아, 진짜 미안해. 그 이름을 뱉는 순간 어딘가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이름 네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라. 김태현은 움찔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어쩌면 자신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남긴 비명 같았다. 김태현은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어둠은 깊었고 의자에 묶인 손은 점점 푸르스름하게 굳어갔다. 몸을 움츠려 보려 했지만 피로와 공포로 모든 근육이 굳어 있었다. 바닥엔 누군가 흘린 담배 꽁초 하나가 굴러다녔다. 그 냄새조차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김태현의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도대체 누가 날 이런 꼴로 만든 거야? 눈을 질끈 감으며 신음을 뱉는 순간이었다. 철컥 소리가 나며 창고 문이 열렸다. 정국이었다. 창고 안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정국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서 있었고 김태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뺨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 끝엔 피가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정국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건넸다.
형님 나왔습니다. 그 자식 결혼 전부터 여럿이랑 관계가 있었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몇 명이랑 계속 만났고요. 따님이 그걸 알고 따졌던 날부터 그때부터 손이 올라간 겁니다. 정국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창백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뭐라고? 그게 진짜냐? 예, 따님이 직접 바람핀 현장에 찾아가 따졌답니다. 그날 처음 맞으셨답니다. 그 뒤론 주기적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국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태현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밑창이 콘크리트 바닥을 누르며 거칠게 마찰음을 냈다. 김태현은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럽게 시선을 올렸다. 정국의 얼굴이 서서히 조명 아래 드러났고 김태현의 눈이 놀람과 두려움으로 벌어졌다. 정국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똑바로 눈을 마주보고 섰다. 그리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내 새끼가 그걸 알고도 나한테 말 한마디를 못했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정국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입안을 삼키듯 꿀꺽 침을 삼킨 후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이 새끼, 숨통 끊어놓기 전까진 멈추지 마라. 부하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김태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정국은 등을 돌리며 뒷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자리에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입술을 깨물며 정국은 입안에서 피가 맺히도록 이를 악물었다. 정국은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십 년 묵혀두었던 어둠 속 사람들을 다시 불러냈다.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직의 형님이 아닌 건설회사 사장 정국이었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부하들을 시켜 김태현을 손봐주라 한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밤 정국은 회사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물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한 느낌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차에 오르려던 찰나 검은 승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경찰 특수기동대 복장을 한 남자들이 삽시간에 그를 포위했다. 김정국 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국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처럼 천천히 담배를 털어내고 수갑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입꼬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신고한 놈 누굽니까? 그건 조서에서 확인하시죠. 그 순간 정국의 눈동자가 차가워졌다. 김태현 그놈이구나. 구치소로 이송되는 동안 정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차가운 차창에 기대어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멍이 든 팔 흐트러진 말투, 차마 다 꺼내지 못했던 눈빛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그 안에 있었다. 경찰 조서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고 부하들에 의해 김태현이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확보된 영상 일부가 있었다. 폭력의 정황은 직접적인 가해자의 지시 여부로 경찰의 조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정국이 직접 사람들을 모으고 장소를 마련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고 그의 과거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국은 변호사 앞에서도 별다른 변명은 하지 않았다. 제가 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하필 모든 걸 정리한 지금? 그놈이 내 딸을 때렸어요. 정국은 3일 구속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되었고
구속되어 구치소로 보내졌다. 결국 재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전과는 오래전 일이었고 실질적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부하들이 전국의 폭행 사주를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그의 과거와 행위가 무겁게 작용했다. 딸은 전국의 구치소 행이 결정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수의복을 입고 철창 안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정국은 조용히 딸의 손을 바라보았다. 멍이 아직 가시지 않은 손등을 보며 그는 입을 열었다. 아빠가 좀 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딸은 눈물로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나 때문에 거기에 있잖아. 아니야. 그놈은 아빠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벌을 받았어야 해. 철창 사이로 손을 뻗은 딸과 그 손을 덮은 정국의 굳은 손이 짧지만 깊은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누구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흐르고 구치소의 교도관이 면회를 마무리 지었다. 정국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괜찮다, 아빠 금방 나간다. 그러니까 유정이 너는 네 삶을 지켜. 이제 더는 맞지 마. 혼자 울지도 마. 그리고 그렇게 정국은 다시 철문 안으로 사라졌다. 정국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딸 유정은 매일 면회를 왔다. 딸은 눈물을 꾹 참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이 유리창 너머로 느껴졌다. 아빠, 내가 죄송해요. 내가 아빠한테 이런 일 겪게 해서. 정국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네가 뭘 잘못했냐? 널 그렇게 만든 놈이 죄인이지. 아빠는 그냥 아빠 노릇한 거야.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잡은 두 손은 세상의 모든 허위와 허세를 지워버릴 만큼 따뜻했다. 딸은 흐느끼며 말했다. 나 이혼할 거예요. 아빠가 대신 벌까지 받으셨는데 더는 그 사람 옆에 있을 이유 없어요. 정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토록 허락하기 싫었지만 결국 딸의 행복을 믿고 보내줬던 자신.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딸보다 더 아픈 건 아버지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로 정국은 구치소 안에서 묵묵히 생활을 이어갔다. 동료 수용자들은 그를 대할 때 조용히 인사만 건넸다. 나이는 제법 많았지만 풍기는 분위기와 눈빛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기운, 그리고 뿌리 깊은 분노를 꾹꾹 눌러 삼킨 눈빛. 한 수용자가 은근슬쩍 말을 걸었다. 형님, 무슨 일로 들어오신 겁니까? 정국은 미간을 찌푸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 딸한테 손 올린 놈한테 예의를 가르쳐줬지. 그 말 한마디에 주인은 조용해졌고 더 이상 묻는 이는 없었다. 6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구치소의 겨울은 차가웠고 정국의 무릎도 종일 시렸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과를 수행했다. 청소, 배식, 철제, 침대 정리, 그리고 저녁 기도. 그의 침상에는 작은 메모장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엔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이 널 부쉈다면 난 다시 너를 세울 거다. 아빠는 내가 울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람은 몸이 다치면 회복하면 된다. 하지만 마음은 누군가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널 지키겠다. 이게 내 몫이야. 정국이 출소한 날 딸은 아버지를 마중 나왔다. 그날따라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출입문 앞에 선 딸은 얇은 코트를 여미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걸음걸이로 정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정국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됐어. 그만 울어. 다 끝났어. 몇 달이 지나고 정국은 다시 자신의 본업인 건설사 운영에 복귀했다.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딸을 위한 공간 하나를 짓기로 결심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그 단지의 이름에 딸 이름을 넣었다. 분양 안내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집,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이름입니다. 정국은 준공을 앞두고 딸을 데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했다. 모델하우스를 지나 고층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커다란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말했다. 아빠, 여기 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국은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누구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아빠가 너의 성벽이 돼줄 거야. 그림자처럼 어디서든 널 지켜볼 거고 네가 다시 아프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 있을 거야.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정국에게 다가가 꼭 안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가 없어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있어서 난 안 무서웠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꺼이 손을 더럽힌 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